VOA World News. BOA 세계 뉴스입니다. 이집트의 압돌 파타 엘시시 대통령은 3일 시나이 반도 상공에서 추락한 러시아 여객기를 자신들이 격추시켰다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 세력 ISIL의 주장을 선전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엘시시 대통령은 이날 영국 BBC 방송에 ISIL의 그 같은 주장은 이집트의 이미지와 안보를 해치려는 선전술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엘시시 대통령은 시나이 반도는 이집트가 완전히 통제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집트와 러시아 조사관들은 추락한 여객기 잔해에서 회수된 비행 기록 장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유가족들은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이송된 시신 149에 대한 신원 확인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의 시리아 정책은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권력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에 좌우되지 않을 것이라고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대변인은 3일 러시아는 아사드 대통령의 권력 유지가 원칙적 측면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사드 대통령의 운명은 시리아 국민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변인은 정권 교체가 시리아 위기의 해법이라는 시리아 반군들의 주장에도 강력히 반대한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 대변인은 현 시점에서 시리아 정권 교체는 내전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영내 참사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리아에 미군 특수부대를 파병하는 계획은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일 미국 NBC TV와의 인터뷰에서 시리아에 특수부대를 파병하는 것은 순위파 무장 세력 ISIL에 맞서 싸우는 반군들을 자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미 운영하고 있는 특수군 규모를 조금 더 늘리는 것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ISIL과의 전선에 미군을 배치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 이라크처럼 대규모 병력이 배치돼 전투를 벌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은 3일 중국의 창완치안 국방부장에게 미군이 남중국해에서 군사작전을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양국 국방장관은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막한 제3차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장에서 별도로 40분간 회담했습니다. 미 국방부 고위관리는 회담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카터 장관이 미국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어느 곳에서나 작전을 계속할 것임을 재확인했고 남중국해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또 카터 장관이 중국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과 타이완 정상이 66년 만에 처음으로 만납니다. 타이완 총통실 대변인은 3일 마잉주 타이완 총통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7일 싱가포르에서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이번 정상회동이 양안 간 평화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협정이나 공동성명은 발표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과 타이완이 1949년에 분단된 이후 양국 현직 정상 간의 회동은 66년 만에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의 통신업체 스프린트사가 쿠바 국영통신기업과 휴대전화 로밍 서비스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쿠바를 방문하는 스프린트 가입자들은 쿠바 국영통신업체 에텍샤를 통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직접 통화와 문자 이용이 가능합니다. 에텍샤는 쿠바 내 통신 서비스를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의 또 다른 통신업체인 버라이즌사도 지난 9월부터 쿠바에서 로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가입자가 적은 민간 회사를 통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북한은 오늘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맑은 후 오후에 서쪽 지방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10도, 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2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한철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안녕하십니까. 11월 4일 수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입니다. 이정훈 한국 외교부 인권대사가 UN 서울인권사무소의 개설 자체가 북한의 큰 심리적 압박이 될 것이며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UN 사무소가 대한민국에 있다. 또 거기서 우리들의 행적을 낱낱이 기록을 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탈북자를 처음으로 일반직 7급 공무원으로 공개 채용했습니다. 또 앞으로 탈북자들의 공직 진출 기회를 더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식량 계획 WFP가 올해 말 종료되는 대북 영양 지원 사업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오늘 북한은 막다가 오후에 서쪽 지방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고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여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11도, 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21도가 되겠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서울에서 세계 민주주의 운동대회가 열렸습니다. 민주주의로 이행하지 못한 나라들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하는 이 대회에서는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의 보고서와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을 주제로 한 언론 간담회도 마련됐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 대한 유엔 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에 관한 언론 간담회가 3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 외교부 이정훈 인권대사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서울사무소 설치와 관련해 그 자체가 대단한 성과이며 서울 사무소의 존재만으로도 북한에 큰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직접 북한에 들어가 조사 활동을 벌일 순 없지만 서울에 유엔 사무소가 있고 그곳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낱낱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북한은 심리적 압박을 받는다는 겁니다. 때문에 COI 보고서가 북한 내 인권 상황 개선과 관련해 당장 효과를 낼 수는 없겠지만 중장기적 관점으로 볼 때 획기적인 선을 그은 건 분명하다고 이 대사는 평가했습니다. UN 사무소가 대한민국에 있다. 또 거기서 우리들의 행적을 낱낱이 기록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정신적으로 굉장히 부담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혹시 통일이 되면 우리 이름들이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런 인권 침해 상황들이 거명이 돼서 처벌을 받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나름 자기네들의 그 행태를 좀 자제를 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 대사는 실제로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에도 꿈쩍하지 않던 북한이 COI 보고서에 대해선 크게 반발하고 적극 부정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 자체가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사는 이어 독일이 통일되기 전 서독 정부가 중앙기록보존소를 설치해 동독에서 벌어지던 인권 침해 상황을 기록했다며 이는 동독 정부의 심리적으로 큰 압박 수단이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티븐 랩 전 미 국무부 전쟁범죄문제 담당 특사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서울 사무소의 중요성과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That will continue to document the evidence of the atrocities and human. 랩 전 특사는 앞으로 북한 내 잔혹 행위와 탈북자들의 증언 등 북한을 변화시킬 여러 인권 관련 정보가 수집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은 오랜 기간 폐쇄 사회였고 국제사회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던 만큼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지속돼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랩 전 특사는 강조했습니다. 라판디자민 아세안 정부 간 인권위원회 인도네시아 대표는 국제적 압박이 계속되면 북한은 변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건 북한 정부의 인권에 대한 인식 변화가 보이고 있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COI 보고서 이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다자간 관계를 활용해야 하는 점이라며 이를 통해 북한 정권을 유도한다면 경제적 정책 변화까지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민주주의 운동 대회는 민주주의로 이행하지 못한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99년부터 시작해 2년마다 열리고 있으며 이번 대회엔
100여 개 국가 약 400명의 민주주의 운동가와 학자들이 참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유럽연합이 지난달 30일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북한 인권 결의안을 상정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현철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유엔 총회 해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이 상정되고 있는데 이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네, 지난 2005년이었습니다. 이때 처음 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으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작성해서 유엔 총회에 제출했고요. 올해로 11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북한 내 인권 침해와 탈북자 문제, 납북자 문제, 또 식량 위기 등 인도적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고 북한의 개선 노력을 촉구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2013년부터는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담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지난해에는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묻도록 권고하는 조항 등 역대 결의안 중에서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아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자, 올해의 결의안 초안은 특히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을 강조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초안은 먼저 북한 당국자들이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 유린 등 인권 침해 책임 있는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서로 협력해서 책임 규명 노력을 펼침으로써 인권 범죄들이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를 했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가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자, 유엔 안보리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 특히 눈에 띄는데 그렇다면 안보리에 대해서 이 구체적인 방안들 어떻게 나서라 이런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나요? 네, 크게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방안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가장 책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겨냥한 효과적인 맞춤형 제재를 실시하는 방안인데요. 안보리가 이런 방안들을 검토해서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안보리가 북한 인권 기록 등 북한 상황을 계속 논의하면서 이 문제에 계속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 결의안 초안은 현재 북한 인권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네,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개 처형과 강간, 고문, 자의적 구금, 3대까지 이어지는 연좌죄와 정치범 수용소 등의 문제를 지적을 했고요. 아울러 이동과 여행의 자유 제한과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에 대한 가혹한 처벌, 또 여성과 어린이,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 침해, 성분에 따른 차별과 강제 실종과 납치, 강제 노동, 열악한 인도적 상황 등도 함께 지적을 했습니다. 초안은 이어서 북한에서는 이런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문화가 만연돼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이 결의안 초안은 북한이 인권 개선을 위해서 취해야 할 조치들도 분명히 권고하고 있죠. 네, 모든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전면적으로 존중할 것을 북한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모든 인권 침해를 중단하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와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 총회 권고 사항들을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요. 특히 인권 침해 책임자 처벌과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에 대한 인도적인 처우 등을 강조했습니다. 초안은 또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강제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 정부의 국제노동기구 ILO 가입과 관련 국제조약에 대한 비준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 북한 정부의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대화와 교류에 나설 것과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대규모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조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초안이 북한 정부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방안들을 권고하고 있는데 하지만 북한 정부가 거부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초안이 유엔 총회에서 결의안으로 채택되더라도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결의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압박이 강화되면 북한 정부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북한이 2년 연속 유엔 총회 외무상을 파견한 것이나 또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 검토 UPR에서 신속하게 반응한 것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초안이 상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았나요? 네, 우선 오는 5일에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소개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오는 16일과 20일 사이에 제3위원회에서 표결이 실시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후 12월 둘째 주나 셋째 주에는 유엔 총회에서 표결이 실시될 전망입니다. 해마다 북한 인권 결의안에 찬성하는 나라들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무난히 채택될 걸로 예상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현철 기자와 함께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상정된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의 내용과 전망을 알아봤습니다. 한국 정부가 탈북자를 처음으로 일반직 7급 공무원으로 공개 채용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탈북자들의 공직 진출 기회를 더 확대할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탈북자 출신 일반직 7급 공무원 2명을 공개 채용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통일부에서 탈북자 정착 지원과 상담 업무를 맡게 됩니다. 한국 정부가 계약직이나 9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탈북자를 채용한 적은 있지만 7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탈북자를 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탈북자 출신 9급 행정공무원 2명과 운전 서기부 1명도 뽑았습니다. 이번 공채에는 탈북자 104명이 응시해 7급의 경우 13대 1, 9급의 경우 3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신원조사를 거쳐 이달 중순 이후 공식 임용될 예정입니다. 한국의 탈북자들은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공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남으로써 남북 통합 과정, 나아가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탈북자 출신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입니다. 우리도 열심히 노력하면 저렇게 공직에 진출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주고 또 북한에게도 통일이 되면 대한민국에서 선진 교육과 제도에서 훈련된 행정 일꾼들이 앞으로 남북 통합에 크게 일꾼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수는 2만 8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한국의 중앙과 지방정부에서 근무하는 탈북자 수는 74명입니다. 탈북자 출신으로 한국 정부 고위 공무원에 임용된 사례는 차관보급인 통일교육원장을 지낸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조명철 의원은 북한에서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교원으로 근무하다 1994년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조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탈북자 출신으로는 최초로 비례대표로 한국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유관부처와 협력해 앞으로도 더 많은 탈북자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세계 식량계획 WFP가 올해 말 종료되는 대북 영양 지원 사업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북한은 올해 가뭄의 영향으로 쌀과 옥수수 등 주요 작물 수확량이 감소해 주민들의 굶주림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식량계획 아시아 지역 사무소의 다미안 킨 대변인은 2일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대북 영양 지원 사업을 6개월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This current program cycle was supposed to finish in December. Right. But what they're planning to do is 오는 12월 말 종료되는 영양 지원 사업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앞서 세계식량계획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2년 시한으로 시작돼 지난 6월 말 종료될 예정이던 영양 지원 사업을 올해 말까지 연장했었습니다. 킨 대변인은 세계식량계획이 현재 북한에서 주민들의 영양 상태를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6월 이후 새로운 영양 지원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킨 대변인은 5세 미만 북한 어린이의 3분의 1이 영양실조로 발육부진 상태이며 임산부와 수의모 등 여성의 3분의 1 이상이 빈혈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올해 극심했던 가뭄으로 쌀과 옥수수 등 주요 작물의 수확량이 감소돼 취약계층의 영양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식량농업기구 FAO의 전망을 인용해 올해 주요 작물 수확량이 평년에 비해 10에서 15%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앞서 공개한 식량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의 올해 쌀과 옥수수 생산량을 370만 톤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430만 톤에 비해 14% 줄어든 규모입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취약계층의 영양상태 개선을 위해 올해 73천여 명의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에게 3,800톤 이상의 식량을 지원했다고 킨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자강도를 제외한 함경남북도와 평안도, 강원도 등 8개 도와 남포시 등 9개 행정구역의 어린이와 임산부 130만여 명을 대상으로 영양 강화 식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킨 대변인은 하지만 자금 부족으로 목표 인원의 절반 정도만이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의 경우 세계식량계획은 취약계층 70만 7천여 명에게 1,920톤의 영양강화식품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10만여 명의 취약계층에 2,587톤을 지원했던 것에 비해 26% 감소한 규모입니다. 또 매달 130만여 명의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는 세계식량계획의 목표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것입니다. 세계식량계획이 지난 2013년 7월부터 올해 말까지 대북 영양지원 사업을 위해 목표한 금액은 약 1억 6,780만 달러지만 지난 27일 현재 모금액은 목표액의 절반 수준인 8,797만 달러입니다. 한편 다미안 킨 대변인은 대북 영양 사업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는데 2,330만 달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의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중국과 북한, 러시아가 공동으로 국제관광구를 조성하는 사업이 중국 정부의 새로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확정됐습니다. 중국 지린성 정부는 내년부터 관광구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공산당 정부는 지난주 열린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 회의에서 두만강 국제관광구 사업을 지린성의 주요 사업으로 채택했습니다.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에 관한 제13차 5개년 계획으로 명명된 이 사업에 따라 지린성 정부는 두만강 국제관광구 조성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중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과 러시아와 함께 국제관광구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연말까지 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건설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린성은 지난 2012년 두만강 국제관광구 건설 계획을 마련해서 중앙정부에 전달한 데 이어 지난 3년간 북한과 러시아와 함께 실무 협의를 벌였습니다. 러시아 관광청도 올해 2월 두만강 하구에 국제관광구 조성안을 승인했습니다. 올레그 사포노프 러시아 관광청장은 당시 극동지역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환영한다며 큰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국제관광구가 설치될 두만강 하구는 중국과 북한, 러시아 세 나라의 국경이 접하는 곳으로 내 외국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관광지역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관광객들은 별도의 비자 없이 이 지역을 방문해 세 나라의 문화를 한 곳에서 체험하고 면세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관광구는 지린성 훈춘시 팡촨 일대를 중심으로 북한 라선시 두만강동과 연해주 핫산구가 각각 10평방킬로미터의 토지를 편입시켜 조성되며 세 나라가 공동 관리할 계획입니다. 관광구에는 관광 캠프장과 휴양시설, 민속촌, 면세점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훈춘시 관계자는 중국경제신문망에 가장 큰 매력은 면세 상품을 살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두만강 하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세 나라가 국경을 접하고 바다와 연결돼 있을 뿐 아니라 철도와 항만 시설도 있어 관광과 경제 협력의 중심지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을 드나드는 상인과 관광객이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영 매체인 중국 신문사에 따르면 지난해 훈춘시에서 육로를 통해 러시아 연해주를 여행한 중국인은 15만 5천 명으로 집계됐고 훈춘을 통해 옌벤을 방문한 러시아인도 14만 7천 명에 달했습니다. 중국 신문사는 양국을 왕래하는 관광객과 상인이 매년 두 자릿수로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러시아 극동 지역은 의류와 생활용품, 가전제품 등이 부족해 이를 중국에서 구입하는 러시아 보따리상이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히딩크 전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북한의 꿈의 구장인 드림필드를 건립하기 위해 오는 5일 북한을 방문합니다. 어제 서울에 도착한 히딩크 전 감독은 북한 대표팀 감독직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히딩크 전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북한에도 시각장애인 전용 풋살 경기장인 드림필드를 건립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합니다. 지난 2007년부터 한국 충주의 맹하원을 시작으로 한국의 13개의 꿈의 구장을 설립한 히딩크 전 감독은 평양을 비롯한 북한 주요 도시에 드림필드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히딩크 감독의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Not just in Pyongyang and hopefully as a consequence also in other cities in the north. 통일부 당국자는 3일 히딩크 전 감독이 히딩크 재단 관계자와 함께 오는 5일 중국 베이징을 거쳐 북한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2일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에 가면 북한 축구협회장과 만나 축구와 함께 남북관계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2박 3일 동안 북한에 머물 예정인 히딩크 전 감독은 축구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돕겠다는 생각으로 앞으로 계속 방북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히딩크 전 감독은 또 앞으로 유소년 축구 관련 계획도 세울 수 있으며 첫 단추를 잘 끼우면 그 다음은 쉬운 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02년 월드컵 축구 4강 신화를 이끌었던 히딩크 전 감독의 관심은 이제 북한 축구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침체에 빠진 북한 축구 대표팀을 직접 맡을 가능성까지 제기됐습니다. When I was working here in 2002, I was once asked on a press conference if you want to be national team manager of North Korea. I spontaneously said yes, why not? I don't know at this moment. We'll see. 히딩크 전 감독은 한일 월드컵 당시 한국팀 감독을 맡고 있을 때 북한 감독으로 오라는 제의를 받으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느냐고 답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 한번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히딩크 전 감독은 직접 북한팀 감독직을 맡지 못한다면 유럽의 유능한 지도자를 추천하는 등 북한 축구 발전에 기여할 다양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히딩크 전 감독은 지난 6월 네덜란드 대표팀 감독직을 사임했고 네덜란드에 있던 히딩크 재단도 최근 한국으로 옮겼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북한의 리세광 선수가 2015 세계 체조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홍은정 선수는 은메달을 하나 보탰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체조 영웅 리세광 선수가 세계 선수권 대회 도마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리 선수는 지난 1일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린 국제 체조 연맹 주최 제46회 세계 기계 체조 선수권 대회 남자 도마 결선에서 세계 정상에 올랐습니다. 1, 2차 시기 평균 15.45점을 획득한 리 선수는 2위를 차지한 루마니아 선수의 0.05점 앞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앞서 지난해 중국에서 열린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도 도마 종목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리 선수는 이번 대회 금메달로 대회 2연패 기록을 세웠습니다. 지난 2006년
도하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리 선수는 2007년 독일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동메달을 따내며 국제 무대에 이름을 널리 알렸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2010년 광저우 아시안 게임 직전 여자 선수의 나이를 속인 사실이 적발되면서 북한 선수단 전체가 2년간 국제 경기 출전 정지를 받는 불운을 겪기도 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홍은정 선수는 이번 대회 여자 도마 종목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지난달 31일 열린 여자 도마 결선에서 1, 2차 시기 평균 15.633점을 얻은 홍 선수는 금메달을 딴 러시아 선수의 0.033점 뒤져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중국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던 홍 선수는 대회 2연패에도 실패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 피바다 극단에서 활동하던 저명 성악가의 유해가 태평양을 건너 미국에 묻혔습니다. 누나를 어머니 곁에 묻겠다는 재미 한인 의사의 노력으로 가족들은 60여 년 만에 이산의 고통을 내려놨습니다. 최초로 북한에서 미국으로 반출된 이산 가족의 유해 안장식을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31일 미국 일리노이주 다리엔시에 있는 클라렌돈 힐스 묘지에 북한 피바다 가극단 출신 성악가의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서울에서 인민군에 이끌려 북한으로 넘어간 박경재 씨. 먼 길을 돌고 돌아 64년 만에 미국의 어머니 곁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3년 전 세상을 떠난 박 씨의 유해 일부를 지난해 평양 만수대 인근 묘지에서 미국으로 옮겨온 동생 박문재 씨는 이날 조심스레 누나의 흔적을 가족들 곁에 묻었습니다. 누나 문제인데 결국 태평을 건너왔네. 엄마를 보고 싶어가지고 항상 그렇게 그리워하던 누나가 이제 결국은 이걸로 돼가지고 태평양 건너와가지고 오늘 엄마 곁에 눕게 됐어. 어린 시절 동생들과 뛰놀면서도 늘 노랫가락을 흥얼거리던 누나는 결국 폴란드와 체코에서 성악을 전공한 뒤 북한에서 저명한 음악인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렇게 생사 여부조차 모르고 살던 남매는 지난 1995년 44년 만에 평양에서 다시 만났지만 꿈에도 그리던 재회의 기쁨은 2012년 박경재 씨가 세상을 떠나면서 17년 만에 끝났습니다. 어머니 곁에 누나를 묻고 싶었던 박문재 씨는 심장내과 전문의로 10년 넘게 의료봉사를 하며 인연을 맺은 북한 당국자들로부터 지난해 5월 누나 6월 반출을 승인받았습니다. 10년 전 91살의 나이로 눈을 감는 순간까지 딸의 이름을 불렀던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게 된 겁니다. 엄마, 누나가 오늘 엄마 옆에 눕게 됐어. 항상 경제하면서 그리워하고 울던 그 누나가 결국은 엄마 곁으로 승천을 했고. 폭우 속에 진행된 이날 안장식에는 박문재 씨의 자녀와 동생 등 미국 각지에 사는 가족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남과 북, 미국에 흩어져 살다 유골로 만난 모녀의 생전 모습을 회고하며 울고 웃었습니다. 박 씨의 딸 박수진 씨 부부는 사후에나마 이뤄진 할머니와 고모의 재회를 보기 위해 미 서부 워싱턴에서 날아왔습니다. It's raining. It's very fitting that it represents the sadness that this daughter and mother could be separated for over 60 years. 워싱턴 주립대학 소아과 교수로 17대째 의사 가업을 잇고 있는 박 씨는 이날 내린 비가 60년 넘게 만나지 못한 두 모녀의 슬픔을 대변해 주는 것 같다면서 북한에 있는 사촌들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팔 주재 북한 대사관을 통해 평양의 고모에게 편지를 전달했었다는 박 씨는 이번 세대 혹은 다음 세대라도 모든 가족이 재회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People will still remember the love and
keep up the dreams that we will be able to reunite in the future. 박문재 씨는 제주도에 흩어져 있던 선조들의 묘를 이미 4년 전 일리노이주 클라렌던 힐스 묘지로 이장했습니다. 이어 마지막으로 남은 누나를 어머니 품에 안긴 80살 넘은 아들이자 동생은 이날 수십 년 이산의 아픔과 책임을 마침내 내려놨습니다. 슬프면서도 기쁜 행사였고, 그러니까는 누나 저승에 가가지고 엄마하고 같이 잘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고, 이제 나도 이제 몇 년 있으면 나도 조인할 거야. 그러니까. BOA 뉴스 백석원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최원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 준비되어 있나요? 중국을 방문한 미국 태평양 사령관은 남중국해 순찰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소득 격차 해소와 중산층 확대에 주력한 경제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쿠바의 관계 개선 움직임 속에 미국의 대형 통신사가 쿠바에 휴대전화 로밍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미 태평양 사령관의 중국 방문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남중국해 문제로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군사적 긴장을 줄이기 위한 협력 확대를 강조하면서도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해리스 사령관은 3일 베이징대 스탠포드 센터에서 연설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남중국해에서 미군의 순찰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해리스 장관의 발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해리스 장관은 국제 수역과 상공은 우리 모두의 것이며 한 나라가 지배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한 언제 어디서든 항해와 비행을 하고 작전을 수행할 것이며 남중국해도 예외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확고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겁니다. 지난주 미 해군 구축함이 중국의 남중국해에 건설한 인공섬 주변을 순찰을 했는데 중국 정부는 주권 침해라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중국해에서의 순찰 활동을 미국은 계속하겠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남중국해 영우권 도서 여러 곳에 인공섬을 매립하고 활주로와 부두 등을 건설했는데요. 자국 영토임을 주장하면서 주변 해역도 영해로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의 이런 일방적인 영우권 주장을 거부하면서 남중국해 건설 작업을 중단할 것을 계속 요구했었고요. 중국이 거부하자 공해상의 항해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구축함을 보낸 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런 모든 갈등들은 남중국해 영유권에 대한 미국과 중국 두 나라의 입장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군요. 그렇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 해역과 여기에 포함된 도서들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요. 하지만 남중국해 다른 주변국들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분쟁을 빚고 있는데요. 이번에 미국 구축함이 향한 스프래틀리 군도도 중국 외에 필리핀과 베트남, 타이완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곳입니다. 실제 거리로는 중국보다는 필리핀과 베트남에 더 가깝고요. 미국은 영유권 분쟁에서는 중립을 유지하지만 당사국들의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공해상에서 항해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와 관련해서 미 해군이 앞으로 남중국해에서 정기적으로 순찰 활동을 계속할 것이다라는 보도도 있던데요. 미 해군 관계자가 언론에 밝힌 내용인데요. 앞으로 분기에 2번 정도, 그러니까 1년에 8번 정도 남중국해에서 순찰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정기적인 순찰 활동은 국제법에 따른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면서 동시에 중국과 다른 국가들의 미국의 관점을
시키기 위한 의도에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여기에 대해서 중국 측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3일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해리스 사령관의 남중국해 발언에 대해 중국 정부의 반응을 묻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의 화춘잉 대변인은 미국이 남중국해 넓은 국제 항로를 이용하지 않고 스프래틀리 군도 해역을 고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중국에 대해 남중국해 군사화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오히려 자신은 군함을 보냈다면서 이는 중국의 정당한 방어권과 주권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한편 중국 군 관계자가 미군이 다시 해당 해역에 진입할 경우에 군사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경고했다는 보도가 있네요. 네, 리 샤오광 중국군 부총참모장이 2일 중국의 국방 전략에 관한 회의에서 한 발언 내용인데요. 이 부총참모장은 중국이 영해임을 주장하는 인공섬 12해리 수역에 미국 군함이 다시 들어올 경우 모든 필요한 조치를 다해서 국가 주권과 해양 주권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행동은 예기치 않은 사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극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은 앞서 미국 구축함이 진입하기 전에 군사적 대응을 경고했었지만 실제로는 행동에 옮기지는 않았는데요. 당시 중국 해군은 미군 구축함을 추적하면서 경고 방송만을 했습니다. 네. 자, 하지만 긴장이 계속 고조된다면 중국의 경고처럼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이 실제로 충돌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우선 두 나라가 각자의 입장을 고집하면서 긴장이 높아지긴 했지만 실제로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을 피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남중국해는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의 절반이 통과할 정도로 미국과 중국의 모두 중요한 해역이고 또 두 나라 관계만을 놓고 봤을 때 경제 협력이 더욱 깊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나라 모두 실제로 충돌이 벌어지는 상황은 어떻게든 피할 거란 얘기입니다. 네. 하지만 반대로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있나 보군요. 있습니다. 과거에도 양측이 모두 충돌을 원하지 않았지만 긴장 상황과 함께 또 중국의 민족주의적 감정이 고조되면 충돌로 이어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이렇게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빚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의 국방장관이 만나서 남중국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의 애쉬톤 카터 국방장관과 일본의 다나카 다니겐 방위상이 3일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만나 남중국해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미국과 일본 양국 국방장관은 이 자리에서 힘을 바탕으로 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의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이날 회담에서 다나타니 방위상은 미국 구축함이 최근 중국이 만든 남중국해 인공섬 12해리 해역에 진입한 데 대해 지지한다는 뜻을 미국 측에 분명히 밝혔습니다. 네. 자, 미국과 일본이 양국 군사 당국자 간의 더욱 긴밀한 협조를 위해서 새로운 기구도 설치하기로 했다고요? 네, 일본의 교도통신이 3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미국과 일본은 평시에 미군과 자위대 사이의 긴밀한 조율을 위해 새로운 동맹 조정 메커니즘을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일 양국은 지난 4월 합의한 새로운 방위협력 지침, 영어로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방위협력 지침에서 미군과 자위대가 평시에 상시적으로 대응 방안을 협의하는 일종의 조정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합의한 바 있습니다. 네, 이번엔 중국 경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앞으로 중국의 성장 목표에 대해서 언급을 했군요. 네,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세계가 주목하는 소식이기도 한데요. 중국 당중앙위원회가 3일 발표한 공보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오는 2020년까지 국내 총생산과 1인당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를 2010년에 2배로 늘린다는 경제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어도 연간 6.5%의 경제 성장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앞서 한국을 방문했던 리커창 총리도 서울에서 6.5% 성장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그동안 중국 정부가 유지했던 7% 성장 목표를 포기하고 공식적으로 하향 조정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더라고요. 네, 그런 시각이 많은데요. 중국은 지난 몇 년간 7%의 성장을 목표로 제시했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올해가 2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7% 성장은 사실상 어려워졌는데요. 3분기까지 누적 성장률이 6.9%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지도부가 이제 연간 6.5%의 성장을 언급한 것입니다. 네. 자, 중국 정부는 그동안에도 중국이 이미 고속 성장 시대를 지났다, 중속 성장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밝혀왔었는데요. 영어로는 new normal, 그러니까 새로운 정상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제는 그 고속 성장이 아니라 중속 성장을 중국의 새로운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중국의 경제 규모가 과거에 비해서 훨씬 커졌고 또 경제 구조 개혁을 추진하면서 성장률 감소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외부에서는 중국의 성장률 하락을 국제적인 경기 침체라는 외부 요인과 과잉 생산과 부동산 거품, 또 부실 자산 같은 국내 요인으로 나누어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경제가 더욱 가파르게 하강할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다시 이 중국 공산당 발표로 돌아가서요. 중속 성장 기조를 가져가면서 함께 소득 격차 해소에도 집중한다라는 계획을 밝혔죠. 그렇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발표에 따르면요. 지난주 오중전에서 결정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을 위한 제13차 5개년 계획에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졌는데요. 앞으로 5년간 소득 격차 해소와 중산층 확대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위안화의 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 포함을 추진하는 등 국제통화시장에서 지위를 높인다는 방안도 담았습니다. 여기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개방을 확대하고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미국과 쿠바 관계 소식입니다. 미국의 대형 통신사가 처음으로 쿠바에서 휴대전화 로밍 서비스를 제공한다고요? 네, 미국 중부 캔사스주에 본부를 둔 스프린트사가 2일 쿠바에서 쿠바 관영 통신회사인 에텍사와 서비스 협정을 맺었는데요. 쿠바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쿠바 내에서도 외국에서 가져온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로밍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미국 대기업의 쿠바 진출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통신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더 중요하고 또 의미 있는 조치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렇습니다. 스프린트사의 마르셀로 클라우리 최고 경영자는 미국과 쿠바의 경제 협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쿠바를 방문하는 외국인들도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라며 이번 협정을 통해 스프린트 고객들이 미국에서와 똑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고 또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프린트는 쿠바를 방문하는 외국인 숫자가 앞으로 10년간 매년 500만 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스프린트 입장에서는 미국과 쿠바의 관계 개선 속에 정치적인 측면은 물론이고 실제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쿠바 시장에서 앞으로 상당한 고객을 확보할 거란 기대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데 앞서 미국의 다른 통신사도 이 쿠바에서 로밍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하지 않았었나요? 네, 미국의 버라이즌이라는 이름의 통신사였는데요. 지난 9월 로밍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지만 그것은 쿠바 통신사를 통한 간접적인 서비스였고요. 미국 통신사가 직접 쿠바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자, 쿠바와 미국과의 관계 개선 이후에 미국뿐만 아니라 또 중남미 주변국, 아시아 국가에서도 투자가 늘고 있다는 보도가 있군요. 네, 영국의 경제 전문지죠. 파이낸셜 타임즈 신문이 이 일자 기사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기사는 쿠바의 고급 휴양지 건설에 중국과 영국 자본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또 멕시코도 쿠바의 특별 개발 지구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캐나다와 스페인 그리고 베트남 사업가들도 쿠바에서 호텔 건설에 나섰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나라 기업들이 쿠바의 변화 가운데서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국가 차원에서 쿠바와의 경제 협력을 넓히기 위한 움직임도 분주한데요. 이탈리아의 마테오 렌치 총리는 지난주 세계 인사 140여 명을 대동하고 쿠바를 방문해 양국 간 경제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했고요. 아랍에미레이트도 쿠바의 경제 투자 관계 증진에 합의했습니다. 또 유럽 국가인 벨기에는 8년 만에 쿠바에 무역 사절단을 파견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경제 협력이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쿠바가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선 이후에 쿠바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이런 방증이겠죠? 그렇습니다. 쿠바도 최근 외국 기업 진출과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개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한편 신문은 정작 미국의 자본은 여전히 남아있는 쿠바에 대한 금수 조치로 인해 본격적으로 쿠바 시장에 뛰어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 의회가 금수 조치 해제를 위한 조속한 행동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최원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막다가 오후에 서쪽 지방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내륙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고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11도, 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2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대부분 지역 오전에는 막다가 오후 들어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8도, 낮 최고 18도, 남포 최저 8도에서 최고 16도가 예상됩니다. 신의주는 아침 최저 11도, 낮 최고 17도, 강계 최저 0도에서 최고 15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오전 중에는 막다가 오후에 구름이 다소 끼겠습니다. 해주 최저 10도, 최고 16도, 개성 최저 7도, 최고 18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지방도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엔 구름이 조금 낄 것으로 보입니다. 함흥 최저 기온은 6도, 최고 21도, 장진 최저 영하 2도, 최고 영상 12도, 해산 최저 영하 3도, 최고 영상 15도, 원산은 최저 10도, 최고 20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 양강도는 하루 종일 맑겠습니다. 청진 최저 기온은 7도, 최고 17도, 선봉도 최저 5도, 최고 16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하루 종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다소 끼겠는데요.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내일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평안북도에는 낮 동안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0도에서 12도,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1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11월 4일 수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이어서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지난달 31일 이집트 시나이 반도 상공에서 러시아 여객기가 추락한 사고의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여객기 추락 당시에 열이 방사되는 것이 미 군사 위성에 감지됐다고 미 당국자들이 3일 말했습니다. 당국자들은 사고 여객기가 미사일에 격추됐을 가능성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 언론에 이 같은 열 방사가 폭탄 폭발이나 여객기 엔진 폭발 혹은 기내 화재 같은 재앙이 발생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집트와 러시아 조사관들은 추락한 여객기 잔해에서 회수된 비행 기록 장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유가족들은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이송된 시신 149에 대한 신원 확인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중국과 타이완 정상이 66년 만에 처음으로 만납니다. 타이완 총통실 대변인은 3일 마행주 타이완 총통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7일 싱가포르에서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이번 정상회동이 양안 간 평화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협정이나 공동 성명은 발표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과 타이완이 1949년 분단된 이후 현직 정상 간의 회동은 66년 만에 이번이 처음입니다. 러시아의 시리아 정책은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권력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에 좌우되지 않을 것이라고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대변인은 3일 러시아는 아사드 대통령의 권력 유지가 원칙적 측면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사드 대통령의 운명은 시리아 국민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변인은 정권 교체가 시리아 위기의 해법이라는 시리아 반군들의 주장에도 강력히 반대한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 대변인은 현 시점에서 시리아 정권 교체는 내전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영내 참사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시리아에 미군 특수부대를 파병하는 계획은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일 미 NBC TV와의 인터뷰에서 시리아에 특수부대를 파병하는 것은 순위파 무장세력 ISIL에 맞서 싸우는 반군들을 자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미 운영하고 있는 특수군 규모를 조금 더 늘리는 것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ISIL과의 전선에 미군을 배치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 이라크처럼 대규모 병력이 배치돼 전투를 벌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은 3일 중국의 창안 취한 국방부장에게 미군이 남중국해에서 군사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국 국방장관은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막한 제3차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장에서 별도로 40분간 회담했습니다. 미 국방부 고위관리는 회담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카터 장관이 미국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어느 곳에서나 작전을 계속할 것임을 재확인했고 남중국해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또 카터 장관이 중국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중국을 방문 중인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도 3일 미군이 남중국해를 포함해 국제법상 허용되는 모든 곳에서 작전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통신업체인 스프린트사가 쿠바 국영 통신기업과 휴대전화 로밍 서비스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쿠바를 방문하는 스프린트 가입자들은 쿠바 국영 통신업체 에텍샤를 통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직접 통화와 문자 이용이 가능합니다. 에텍샤는 쿠바 내 통신 서비스를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북한 날씨입니다. 북한은 오늘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맑은 후 오후에 서쪽 지방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10도, 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2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현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VOA 저녁방송은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립니다. 단파로는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7460kHz, 1199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